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이 된 최영규입니다. 아내는 10년 전 먼저 보내고 현재는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니 말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딸과 아들의 결혼에도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우나 추우나 매일 물리치료를 받아야 그나마 시큰거리고 아픈 두 무릎이 반나절 정도는 버틸만 합니다. 병원에 다녀오면 집 앞 골목에 놓여진 종이 상자들을 접어서 고물상에 가져다 팔며 무료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은 있지만 막상 은퇴 후 저를 어디서 써주는 곳도 없고 그렇다고 돈 나올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니 제 살 길은 제가 찾아야 했죠. 딸이 매달 가스비와 전기세는 내주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받아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쌀값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지내다 보니 딸과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도 하며 연락하고 지내는데 아들과는 점점 전화도 어렵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날이면 돈을 요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저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집을 달라며 요구하더니 이제는 집을 팔아 본인에게 주면 몇 배로 불려준다는 이상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죽고 나면 아들에게 가겠지만 그래도 제가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와 저에게 지장을 찍으라며 윽박을 질렀고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저희 집에서 안 들리던 큰 소리가 들린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아들의 모습에 놀랐고 그런 아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한 번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달라고 할까 싶어서 저도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쁘다고 요즘에 밥 한 끼 같이 못 먹은 것 같아서요. 너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돈 없다. 이 집은 절대 안 된다. 오늘은 그런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같이 예전처럼 아버지랑 밥 한 끼 하고 싶어서요. 아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던 어깨에 힘을 조금은 뺐습니다. 아들과의 오랜만의 점심은 정말 맛있고 행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저는 급졸음이 밀려왔고 잠시 눈을 깜빡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에 비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모습에 놀라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병원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와 제 양쪽 팔을 잡고 제 침대에 눕혔습니다. 자신을 요양보호사라고 소개하는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할아버님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금 많이 놀라시고 진정이 안 되시겠지만 진정을 조금 하시면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흥분된 마음을 잠시 가라앉혔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저는 여기에 왜 이러고 있는 건가요? 여긴 경기도에 위치한 요양원이에요. 이제 할아버님은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식사도 산책도 다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좀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아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드님이 직접 모시고 오셔서 부탁하고 가셨어요. 제가 많이 신경 써서 도와드릴 테니 불편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아들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저는 딸과 통화할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직원들 모두 저를 정신이 나간 환자처럼 대하며 저를 진정시키려고만 하고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들었고 이곳에서 어떻게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대한 요양보호사와 의사의 말을 잘 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요양보호사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저에게 묻기 시작했고 저는 산책을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니 요양원 로비에 비치된 작은 전화기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에게 편의점에서 파는 바카스가 먹고 싶다고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한 뒤
그 전화로 달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애비다. 지금 장수가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무슨 짓을 벌리는지 모르겠다.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다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요양보호사는 바카스를 사들고 오다가 제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뛰어와 전화기를 빼서 끊어버렸습니다. 할아버님, 이러시면 저 아드님한테 혼나요. 그게 무슨 소리여? 아드님이 외부와 전화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특히 따님과는 더욱 못하게 해달라고 하셨고요. 이러면 저 진짜 아드님한테 받은 돈도 다 뺏기고 요양원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딸은 저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화 속 제 목소리는 불안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요양원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간절한 호소는 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평소 듬직하고 강인했던 제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바로 일을 제쳐두고 요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위치한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오는 내내 딸은 자신의 오빠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전화를 받고 난 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딸은 요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지만 딸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여기 최영규 환자 몇 호실에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뒤 요양보호사가 로비로 내려와 딸을 맞이하며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규 환자 요양보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최영규 환자의 딸입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 급히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겠어요. 요양보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님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아드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라. 제 오빠가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아버지의 친딸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건데 무슨 면회 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외부와의 접촉을 막아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따님께서는 만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 아버지입니다. 제 가족이에요. 제가 오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비키세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딸은 보호사의 말을 듣지 않고 요양원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몇몇 요양보호사가 그녀를 막으려고 했지만 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에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아, 내가 왔구나.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딸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 여기서 데리고 나갈게요. 그 순간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이 방으로 들어와 딸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께서.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법적 보호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삼으세요. 저는 아버지를 여기 두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딸은 제 짐을 신속히 챙기고 제 팔을 붙잡고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설장이 더 이상 막지 못하고 뒤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댁들에게 얼마를 주고 이런 일에 가담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와서 제가 정리할 테니 아들에게는 제가 이곳에서 나갔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타자 딸은 저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제 집으로 모실게요. 그리고 오빠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꼭 알아볼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 고맙다.
내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차가 요양원을 떠나는 동안 딸은 앞으로 있을 가족 간의 갈등과 오빠의 속내를 밝혀야 할 복잡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억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제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제 걱정을 우선으로 하며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 수 있는지 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에 딸도 사위도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 홀로 긴 싸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집을 정리해 딸의 이름 앞으로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모아둔 돈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아들이 저에게 수면제를 먹여 요양원에 강제로 집어넣고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와서 접촉할 수 없게 요양보호사를 돈으로 섭외했습니다. 제가 일단 재산은 저희 딸 이름으로 돌려놓았는데 제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형사적 문제와 민사적 분쟁가 모두 얽혀있는 사안 같습니다. 우선 아드님이 아버님께 수면제를 투약했다면 이는 명백히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감김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 입소 과정에서 아버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 입원이라면 이는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하고 더 이상 아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우선 몇 가지 추가적인 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을 진술하실 수 있다면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입소 당시 작성된 서류나 동의서가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나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아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요양보호사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수면제를 복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드님이 수면제를 직접 투여하거나 강제로 복용하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면제를 강제로 복용했다는 것은 아들만 알고 있었고 아들의 솔직한 진술이 필요했지만 아들이 나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는 이상 수면제 강제 복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경찰에 고소장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은 강제 감금 및 노인 학대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버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부당한 행동을 바로잡고 제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현실에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경찰서로 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아들이 강제로 입원시켰던 요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은 제 곁에서 단단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단호했고 저 또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이고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요양보호사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다른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다 입구에서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요양보호사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요양보호사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사님, 저 기억하시죠? 그날 제가 전화기를 들고 딸에게 연락하려던 걸 막으셨던 것도요. 지금 저는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딸이 보호사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겪으신 일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부당하게 여기 계셨는지, 그리고 저와의 연락을 막으라는 오빠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말씀해 주셔야 해요. 요양보호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저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 건 맞지만 제가 증언을 하면 요양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제 일이 걸려 있어서요. 저는 요양보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사님, 제가 여기서 당한 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키고 딸과의 연락마저 끊으라고 지시한 일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도요. 지금 보호사님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보호사님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가 겪으신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 보호사님 뿐이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도와주세요. 요양보호사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제 얼굴과 딸의 간절한 눈빛을 번갈아 보며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직접 들은 아드님의 지시와 할아버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다만 법정에 나가는 건 처음이라 걱정되긴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드릴게요. 저는 보호사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준 덕분에 이 억울함이 풀릴 희망이 생겼습니다. 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변호사님이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와주실 겁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요양보호사와 약속을 잡고 나오는 길,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와 사위 덕분에 내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난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저 안에서 갇혀 있었겠지. 아버지,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서 오빠가 한 일을 반드시 바로잡아 드릴게요. 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는 비로소 딸과 함께라면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은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도착한 요구서를 확인한 순간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식탁에 우편을 던지듯 내려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내 가족이 날 고소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날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 몰랐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거예요? 아들은 손에 든 요구서를 흔들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이랑 손을 잡고 날 고소했대. 내가 요양원에 입원시킨 걸 감금이니 뭐니 하면서 고발했다고.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버지께 수면제를 먹이고 동의도 없이 요양원에 보낸 건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아가씨랑 연락도 못하게 한 건 솔직히 너무했잖아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화를 냈습니다. 너까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 이렇게 안 했으면 아버지가 재산을 나한테 넘기려고 할 것 같아. 아들의 이상한 궤변에 며느리마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또한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모든 상황은 점점 아들의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만 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딸과 사위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증언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아들은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께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침을 삼켰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였고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증언이 이어지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따님과의 연락은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저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마침내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아들을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이라 평생 믿고 아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배신하더구나.
내가 당한 억울함은 법이 대신 풀어줄 것이다. 내가 벌인 짓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딸이 제 곁에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배신감은 컸지만 딸과 사위가 제 곁에서 끝까지 싸워준 사실이 저를 버틸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법원 건물을 나서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았습니다. 긴 재판의 여운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딸과 사위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아들은 강제 감금과 노인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과 함께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으로서의 정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면회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투명한 유리 너머로 수감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렸고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게 모두 제 탓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이렇게 죄송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느냐? 내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 거다. 하지만 내가 잘못을 인정한 건 다행이다. 아들은 울먹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갚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면 그 과정에서 나를 생각하며 반성해라. 아버지로서 너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신뢰를 회복하는 건 너의 몫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되돌리길 바란다. 하지만 그 길은 너 혼자 가야 한다. 나와 내 동생들에게 기대지 말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감당해라.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다시 딸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아들과의 짧은 면회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그림자를 남겼지만 이제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상자 한쪽에는 제가 모아둔 아내의 사망보험금 서류와 함께 그동안 알뜰히 관리해온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돈들을 쓰지 않고 하나둘 모아왔습니다. 이 돈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마지막 자산이자 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남겨둔 유산과도 같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요양원에서의 날들을 떠올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강제로 입원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노인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남겨 자식들에게 줄 바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보험금, 모아둔 재산을 모두 합쳐 요양원 설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도 이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요양원을 만들려고 한다. 내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다. 이 돈은 아내와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고 이제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다.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나 행정적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딸과 사위의 도움을 받아 저는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어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고 제 경험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며 설립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요양원은 사랑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단순히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방마다 넓은 창문을 두어 햇살이 가득 들어오도록 했고 노인분들이 취미로 즐길 수 있는 공방과 잔디를 깔아 게이트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소자와 가족 간의 연락을 철저히 보장하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 운영 초기에는 어렵기도 했지만 곧 입소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얻으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요양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이 완공되고 개소식을 열던 날, 저는 딸과 사위 그리고 지역 주민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제 아내와 제가 평생 함께하며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겪었던 아픈 경험에서 시작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누구도 억울하거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딸과 사위는 제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요양원이 운영되기 시작한 뒤 저는 매일 아침 요양원을 둘러보며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입소자들과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면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저는 아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이렇게 값지게 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컸지만 저는 딸과 사위의 사랑 그리고 요양원에서 나누는 따뜻한 교감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남은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조용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작성과 요양원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사망한 뒤 딸의 명의로 안전하게 넘어가도록 법적 서류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단 하나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 요양원이 나의 뜻과 정성을 이어받아 노인들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 저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과 함께 요양원을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이 요양원이 딸의 손에서 잘 운영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은 여기서 완성된 듯했고 저는 딸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남겼다는 안도감 속에서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